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화면 공유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중지능 검사 연령 연수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화면 공유되었죠? 네, 오늘 제너럴 인큐레이터, 그래서 연령별 연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줄임말로 G3, 그러니까 연령 연수 중 유아 단계의 연수입니다. 그래서 기초 연수에서 AI MI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연령의 발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 연수는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 자체가 7단계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아 단계를 운영하는 거고 연수를 진행할 숭실대학교 태진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AI MIT 검사 도구를 개발한 연구 책임자입니다. 저와 여러 훌륭한 전문가들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함께 연구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연령별 연수를 할 거니까 이 시간에는 유아기의 AI MIT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는 다른 연수들을 많이 하셔서 이미 성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하신 분들 여기 선생님들 많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유아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령별 연수가 1.5시간이 아주 짧지만 우리가 아주 이 연령 연수에서 유아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유치원 선생님 안 할 건데 나는 유아가 뭐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유아기는 모든 인간의 잠재력이 형성되는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유아를 교육하지 않더라도 모든 심리학자들이 영유아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제가 또박또박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구성은 연령별 연수는 각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유아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검사는 유아 만 3세, 5살, 한국 나이로 5살, 6살, 7살 이 연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아들을 해보고 싶어요 하고 부모님이 할 수도 있죠. 물론 해볼 수도 있지만 다중지능 검사는 적어도 5살 이상부터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검사도 더 어린 애기들도 하기는 하지만 기질검사도 역시 TCI 같은 경우도 5살부터 하고 부모님이 검사를 합니다. 자, 유아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유아 대상의 AI MIT 어디다 쓰나? 이거를 좀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 세 번째는 실제로 유아를 상담하는 것들을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유아기가 어떤 시기일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채팅창을 이용해서 유아기를 한 줄로 표현해 볼게요. 유아기는 어떤 시기다?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아기를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줄로 그냥 간단히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유아기는 어떤 시기다. 김지은 선생님 막 웃으시는데 민간기다.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제가 바라는 건 유아기를 동물이나 사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비유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김지영 선생님은 유아기는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 김진영 선생님은 씨앗, 김수진 선생님 스펀지. 좋습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빨아들여요. 장경란 선생님 힘 도화지. 저 많이 배우는데요.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어쩜 이렇게 기발하고 적합한데요. 박진영 선생님은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고 했어요. 김지은 선생님은 다양한 개성이 나타나는 시기, 또 조희연 선생님은 거울, 박상희 교수님은 나를 만드는 시기, 또 박노정 선생님은 토끼, 원은미 선생님 발달을 위한 시작,
김정진 선생님은 기본을 만드는 시기. 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피드백을 주셨어요. 제가 유아기를 어떤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저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유아 시기를 예를 들어 동물로 비유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고양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 또 앵무새. 이 이유가 사실은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핥히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잘못 길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또 대하는 게 어려워지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각 사람이 표현하기 나름이긴 한데 앵무새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흉내내는 것 같아서 그냥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유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유아 시기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즘은요 굉장히 애들을 적게 낳잖아요. 안 낳거나 그리고 또 낳은 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대적인 흐름인데요. 낳는 분들은 비교적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해도 아기를 낳았었는데 요즘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애를 낳고요. 하나 낳거나 둘을 낳는데 아이한테 되게 올인을 하는 부모님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많고 부모님들도 교육열이 높아서 공립 유치원에 애들이 되게 감소하고 있대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굉장히 등록금을 싸게 해줘도 안 온다는 거야. 영어 유치원 보내느라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이 엄마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이왕 낳았으니까 그 애들을 막 굉장히 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 천재 아니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애는 왜 못하지? 왜 이렇게 발달이 늦지?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유아기 때 애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엔 너무 예쁜데 애가 기는 거, 앉는 거, 걷는 거, 먹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면서 우리 애가 천재인가? 아니 우리 애 왜 이렇게 늦지? 딴 애는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질 않나?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 운동을 시켜야 하나?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아이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보니까 다른 집에는 그것도 한다는데 남들이 하는 거 다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영유아를 키우면서 정확하게 알고 키운다기보다는 아기를 낳기는 낳았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유아기의 발달과 관련해서 유아기의 발달은 첫째, 유전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연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PDF 파일을 다 드릴 거예요. 영유아기의 발달은요, 유전 요인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기서의 유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부분을 무시하는데요. 타고난 결을 굉장히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리 교육해도 타고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타고나는 결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발달을 할 때 보면 특히 생후 초기에는 타고난 유전 요인이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이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극과 경험, 대화와 상호작용, 관찰과 모델링 이것을 많이 본 애와 아닌 애가 되게 현격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유전 요인이 좋게 태어났어도 이쪽에 자극과 관찰 모델링이 없이 환경 요인이 낮은 상태, 문제가 됐을 경우는 충분히 발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아 상담을 할 때는 아이들을 네 꼭지로 보셔야 돼요. 유아기의 발달이 크게 유전 요인과 또 환경 요인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신체 요인도 무시 못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있고 에너지가 많은 아이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병약하고 에너지가 없고 발달이 느린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생후 초기여서 이것이 따라잡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영유아기에는 아직은 태어난 지 얼마가 안 돼서 엄청나게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 선생님들은 유전적 요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애가 신체 요인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엄청 준비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이 있어요. 신체 요인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도 큽니다. 이 사회적 요인은 이 환경 요인과는 살짝 다른 것으로 사회적 요인은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배움에 대해서 되게 똘망똘망해가지고 기대를 해요. 집에서 엄마랑 되게 재미있게 기대감에 부풀어서 즐겁게 활동을 인터랙션에 성공했던 애들은 바깥에 가서도 유치원에 앉아서도 잘 배워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집에서 엄마랑 눈 맞춤도 안 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 땡땡아 뭐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는 아이는 유치원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을 볼 때 다중지능 결과를 영유아기의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 네 개가 그러니까 유아들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네 개 한번 채팅창에 적어볼까요? 유아 발달에 되게 중요한 유전, 환경, 신체, 사회적 요인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자꾸 해버릇해야 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은 채팅창에 적어봐 주세요. 그러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오 모범생들이네. 김지영 8313님, 최미경님, 김하연님, 김지은님, 김수진, 김정진님, 원은미, 임수연님, 김성만 선생님, 박한나 선생님, 박진영 선생님, 김진영, 이은재 선생님, 장경란, 신명원, 김지영 쌤, 안지연 교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연령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딱 붙여서 유아기의 발달은 이 네 가지의 자극이 적절하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발달이 잘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생득적으로 아이가 워낙 열악하게 태어난 아이는 아무리 환경과 신체와 사회적 요인을 제공을 해도 굉장히 느리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전 요인이 아주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적절하게 되지 않거나 사회적 요인이 안 되면 계속 옆에 아이를 이렇게 찌르면서 장난치면서 해코지하면서 싫어요,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아이들을 보셨을 거예요. 머리는 영민한데 다른 아이한테 해코지하는 친구들 보이죠?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걸 못 배우다 보니까 교묘하게 친구들을 이렇게 어릴 때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못됐다라는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는데 어린아이는 못된 거 없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그것을 올바르게 자기를 표출하는 방법을 못 배웠고 그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애들 중에 뻗팅기는 애들 중에 굉장히 보물 같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중지능 검사 AI, MIT, AI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 속에 잠자고 있는 별을 찾아내줘서 똑같은 상담을 해도 어떤 선생님은 너는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고 너의 시작점은 여기다. 너는 이쪽부터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어릴 때 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7월 13일 날 가곡초등학교라고 단양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족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시골 학교다 보니까 도시에서 애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애가 오죽했으면 그 아이가 시골로 전학을 갔겠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애인데 걔 다중지능 검사를 했는데 우리 인큐레이터가 상담을 해줬어요. 개인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가 상담을 하면서 너의 별은 이래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어요. 걔가 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얘가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자동차
그거를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하고 이런 그 기술직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애들이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아이가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거를 조립하고 고치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걔랑 그걸 하면서 아이한테 오, 너는 이런 부분이 참 기특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얼굴이 너무 밝아진 상태에서 나중에 나에게 다중지능이란 하고 썼는데 극복이다라고 썼어. 그래서 교장쌤이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걔가 그걸 써낸 걸 보고. 그러면서 걔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우리 인큐레이터가 선생님, 아니 저 교수님 이게 교수님이 말하는 그 가슴이 되게 뿌듯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한테 상담을 해줬더니 애가 이렇게 하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담했던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활동이 뭐가 재밌었니? 그랬더니 당연히 몸으로 노는 놀이들을 좋아했겠죠. 근데 애들이 신기하게도요. AI MIT 상담 재밌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큐레이터들이 아이하고 상담을 할 때 교감을 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그게 재밌었다는 거. 그래서 그래? 너는 강점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강점이 이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소가 지어진 거예요. 자기 강점이 이거라는 거. 그게 좀 더 개발이 돼야 할지언정 저는 이게 강점이에요. 이게 약점이에요. 누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만 보고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사는 아이와 누구나에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 그 강점이 누구보다 대단하지 않아도 내 안에 비교적 강점인 지능이 있고 비교적 약점인 지능이 있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유아들에게 인지적 특성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아 인지적 특성을 보면 삐아제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아기는요, 만 2세에서 이제 7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은 5살부터 7살까지를 한번 봅시다. 애들이 미성숙합니다. 논리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이랬다 저랬다는 경우 많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애들이 모방하고 그리고 엄마 역할, 아기 역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자기중심적으로도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대로 해갖고 내가 엄마 할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가 있다가 나도 엄마 좀 하자. 왜 맨날 나보고 아기만 하래? 하면서 애가 이렇게도 해요. 애들 연령이 그래요. 비가역성. 그러니까 뭔가가 컵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여기 있던 게 물을 여기로 따르면 똑같은 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마술적 사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상상도 많이 하고 물활론적 사고라는 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햇님이 다 살아있다라고 바람도 나한테 얘기한다. 이런 식의.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가 무서운 게 나와서 나한테 말을 걸었다고 하고 나무가 뭐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 하죠. 이런 연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한 측면에 집중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미숙한 상태죠.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이 그렇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간단히 스크리닝을 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에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지적으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자기중심적 시기예요. 신체적으로는 기초체력이 아직은 약하고요. 협응력, 이렇게 운동화 끈 이런 거 잘 묶는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가위질은 잘 안 되는. 이게 눈하고 손하고 협응이 잘 안 되는 거죠. 대근육, 소근육, 이렇게 소근육은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얘기하고 대근육은 이렇게 손발 크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조기술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돕는 거, 애들이 화장실 갔다 와서 용변 처리를 한다거나 옷 같은 거 단추 잠그거나 지퍼 올린다거나 이렇게 푸는 거, 이런 거 자기가 자기를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스스로 자, 조, 돌볼 조. 그러니까 돕는다, 조. 그래서 자기를 돕는 기술이 아직은 부족한 신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신체적 특성을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블록 같은 거를 쌓다가 신체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머리로는 더 잘 쌓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집어 던지면서 아이 짜증나 하면서 집어 던지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인지적인 것과 신체적인
거가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잘 그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게 지금 신체적인 부조화인 거죠. 인지적인 것과 신체적인 게 결합이 안 된 상태라 아이들 거를 이렇게 쭉쭉 프로파일 이렇게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적인 특성으로는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 안정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널뛰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마다 아직 생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짚어봐 주세요. 이렇게. 여기 편도체라고 한번 여러분이 채팅창에 한번 편도체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사람은 타고나기를 뇌의 영역 중에 편도체라고 감정을 인식하는 것들 중에 불안, 그러니까 위험을 파악하는 뇌예요. 근데 이 편도체에 선천적으로 불이 자주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아기들 중에 똑같은 불안 상황인데 애들은 그것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아. 예를 들어 옷에 뭐가 묻어 있어도 불편한 상황 있잖아요. 불편한 상황이 들면은 편도체에 짜증이 확 올라가가지고 불이 팍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우리 소방 훈련할 때 띠링 하면 완전히 세상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되면 뇌가 완전히 장악이 돼서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돼서 유아들 중에 한 번 울면은 새파랗게 질려서 우는 애들 있죠. 이 아이들은 편도체에 불이 보통 사람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못됐냐고 하면서 애를 집어 던져버리면 아이는 어릴 때 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걱정이 잘 되는 애가 있어요. 엄마 내일 비 와서 유치원에서 어디 못 가면 어떡해? 친구들이 내가 입은 옷 놀리면 어떡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리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편도체에 불이 잘 들어오는 불안감을 느끼는 애들은 안정성이 일반 아이들보다 더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애들끼리 유치원에서도 보면 인간관계를 하는 거 보면 인간 친화 지능에서 이 아이들은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이리 와 하면서 이제 줄 서라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저리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저 친구가 미워서 싫어서라기보다는 자기한테 다가오는 아이를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높기 때문에 내 거를 뺏길까 봐 이런 것들이 높은 아이들이 많아서 대다수의 아이들한테 공격적인 아이들은 대체로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인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언어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안정성에서 아까 편도체하고 얘기를 들어서 타고난 것이 영향을 많이 주는 연령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아기에는 선생님들이 유아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통으로 볼 줄을 아셔야 돼서 그래서 제가 연령 상담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고 조절력이 안 된 아이들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거를 갖고 있더라도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은 높은 성취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데 감각도 갖고 있고 상상력도 갖고 있고 말도 잘해. 상황 판단도 잘하는데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예후가 나빠요. 그런데 이 조절력이 잘 길러진 아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잘 듣고 학교에서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도 더 유지를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태어나서 잘 성장을 한다라는 건 타고난 것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때와 상황에 맞게 분별력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서 전능한 자가 유능한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용어를 한번 써봅시다. 전능한 자, 유능한 자 한번 써보세요. 전능한 자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자로 인식하고 있던 애들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유능한 자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아이를 우쭈쭈 우쭈쭈 해주고 우리 애기 하고서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좋은 양육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를 할 때 슬프고 속상해하고 애가 더 화가 날 수 있죠. 분노가 막 이렇게 막 불안해서 편도체가 막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땡땡이가 무섭구나. 이것까지는 알아봐 줄 수 있는데 무섭다고 해서 뭘 집어 던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욕을 하거나 집어 던지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오늘은 유치원 갈 기분이 아니야 하면서 둥글둥글 하는데 요즘 엄마들이 그러죠. 아이고 우리 땡땡이가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알았어 오늘은 쉬어 하고 아이 마음을 돌봐준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절대 좋은 양육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 땡땡이가 컨디션이 오늘 안 좋구나. 그래도 유치원은 가는 거야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진짜 쓰러질 정도로 아플 때는 오늘은 도저히 아파서 몸을 돌봐야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때와 상황에 맞춰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유아 때는 그걸 생전 안 하다가 초등학교 때 아이가 가기 싫겠죠. 유아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 학교 안 가려고 하니까 아이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막 토하고 아니면 막 어디 아프다고 하고 배 아프다고 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사회화하는데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적인 특성도 애들이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우리의 지향점은 아이를 공감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주되 아이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를 맞춰주게 되면 그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모든 환경이 절대 그 아이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거를 뭐 엄마가 몸이 너무 아픈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갖고 놀아줘 라고 하면 오늘은 엄마가 몸이 아파서 놀아줄 수 없어. 네가 오늘은 혼자 놀이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도 조르면 네가 엄마를 도와줘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장황하게 애걸복걸하면서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해줘야 애가 굉장히 심플하게 다른 사람도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니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기다려 이러면 그걸 기다릴 수 있어요. 애들이 너랑 오늘은 안 놀아? 그러면은 이 아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애들이 나랑 놀아줬고 그리고 엄마가 또 신경을 써줘서 키즈카페에서 같이 놀았는데 학교에 갔더니 너랑 놀기 싫어? 이러니까 세상 다 무너지는 거야. 아니 사람한테 거부당할 수 있죠. 어디서든 다 거부가 당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해 봐야 되고 그 좌절이 건강하게 괜찮은 거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가는 거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담을 해줄 때 정의적 특성에서 조절력을 키우는 거고 그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에 있어서 정의적 특성의 발달은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거고 내가 원하더라도 때로는 남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나도 희생을 해줘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유아 때 예방주사를 맞춰놔서 초등학교 때 건강하게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자기 애에 심취된 아이들이라 다 공주님 왕자님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선생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아까 왜 땡땡이 얘기만 들어주나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이게 학회에서 있을 정도로 공존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기만. 그래서 누군가가 거부를 하면 내가 그 뭐랄까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기 싫어해요. 그게 이어져서 지금 초등 저학년 중에 최근에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정말 너무 정말 힘든 게
아이가 학교를 안 오려고 한대. 근데 학교에서 절대 어떤 일도 없었대. 그런데 학부모님이 애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건 분명히 애들 사이에서 따가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 아무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다중지능 얘기를 해줬더니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 구조가 이 아이는 언어 지능이 많이 부족하고 인간 친화 지능이 부족한 상태니까 상대가 나를 이렇게만 쳐다봐도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해석이 너무 미숙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사회관계 능력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아기에 AI, MIT가 필요한 이유는요. 애들은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호기심이 모든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편차가 큽니다. 흥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 해드리거든요. 아이들한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아니 나는 그림 못 그려. 짜증나.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니야. 넌 그림 잘 그려. 엄마가 본 어린이들 중에 네 그림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근데 알거든요. 자기가 그림 못 그리는 거. 근데 절대 다중지능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상호작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 땡땡이가 기특한 걸?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애가 뭐가? 그러면 아, 너는 네가 뭘 잘하고 뭘 어려워하는지를 지금 네가 말을 하고 있잖아. 너는 그림 그리는 게 왜 어렵다고 생각했어? 봐봐, 내가 그렸는데 머리도 이상하고 다리도 대대 이상하잖아. 하면서 쫄라맨이야 하면서 이제 애가 얘기했어. 그래,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 너는 뭘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서 아니야, 아니야. 너 그림 잘 그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가 볼 때, 오, 너는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좋은 표상이 돼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제가 9남매 중에 7번째예요. 형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어머니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할 때 지금 보면은 제 바로 위에 언니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패션 감각이 좋았어요. 미적인 감각이. 근데 어릴 때 언니가 옷을 입으면 정말 우리 엄마가 여수 불두개비라고 할 만큼 굉장히 멋도 잘 내고 옷을 되게 잘 입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그걸 칭찬을 해줘서 다행히 그게 부끄러운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너는 뭐가 되려고 하는 게 맨날 이렇게 여수 불도깨비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참 예쁘게 입는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거나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끝까지 하는 것들 인내력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게 저한테 아 나한테 이게 강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들에게 자기 이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AI, MIT는 아이들에게 아 내가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부모님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양육할 때 어떤 자극을 좀 해줄 수 있는지 이따 프로파일을 보시면 되게 웃긴데요. 아이들의 경우는 정말 꽝꽝꽝 하고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강점도 알지만 약점도 알고 그러면 이 약점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가 그거를 점점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점을 잘 활용하되 약점을 보강해 주는 걸 유아 단계에서는 추천을 합니다. 유아 단계는 약점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서 이 시그널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애들은 크고 작은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강점을 이용해서 효능감을 키워서 나는 괜찮은 아이야 라는 것들을 갖게 해주시고 약점을 이해해서 교육, 양육과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이 시그널이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신호.
신호라는 뜻이죠. 자, 애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전문적으로 살펴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부모님이 다중지능의 개념을 알면 평상시에 아이를 계속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을 보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것은 동그라미인가요? 아닌가요? OX로 체크해 주세요. 동그라미라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김수진 선생님은 아니다. 진영쌤은 O, 성만쌤은 동그라미다. 수연쌤도 동그라미, 정진쌤도, 지은쌤도 동그라미, 지영쌤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죠.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쵸? 찌그러졌는데 얘를 동그라미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죠? 그쵸? 이게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동그라미야?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잡음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전기가 적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신호를 다 알아듣지 않는데요. 놓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있는데 정확하게 히트, 적중하는 게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개방적인, 금방 동그라미라고 답변해 주셨던 분들은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예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은 금방 찌그러진 동그라미인데 yes라고 답했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우리 아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미끄럼틀을 쉽게 배운다 라고 얘기하면은 조금만 잘해도 예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개방적 성향 사람들은 과잉 평가를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 중에 애가 노래를 조금만 잘해도 우리 아이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 있을까요? 있죠. 제가 이 시그널을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개방적 성향을 가진 분들을 신호를 민감하게 탐지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오경보가 많을 수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는데 그거를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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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오경보, 틀린. 그러니까 신호를 놓치는 거는 적은데 틀리게. 그러니까 애가 얘기를 하면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류가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저게 어떻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애가 쬐끔만 보여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아이가 갖고 있는 걸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잡음에 대해서 대부분은 무시해요. 애가 조금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해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전문가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전문가들을 검사를 실시해봤는데 의사 집단이 아주 극으로 보수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높게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었어요. 되게 놀랍게도. 비교를 해보면 객관적으로 의사 집단이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특히 논리 수학 쪽은 대단할 거란 말이죠. 굉장히 수학적으로 뛰어날 텐데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다고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주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적인 부분이 차이를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응답을 했을 때 어떤 애는 요만하게 하는 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답을 했는데 요만하게 답을 한 분이 있고 이만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방적 성향을 가진 분과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했는데요. 약간 그 시그널을 식별할 때는 균형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프로파일을 보는데 레이저형처럼 뾰족하게 나고 나머지는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형 또는 스포트라이트형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넓게 이렇게 돼 있어. 서치라이트형이라고도 하고요. 넓게 포진된 거. 그래서 이 균형 정도가 골고루 크기가 비슷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건 이렇게 0에 가깝고 어떤 건 막 되게 크고 이래서 이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이걸 상담을 할 때 유아들의 경우 부모님이 예를 보면 이 아이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호불호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이를 접근할 때 얘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위주로 접근을 해야 못하는 걸 보강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큰 애들은 절대 딴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쪽으로 직진이야. 그래서 신체운동지능이 되게 크고 나머지 언어가 되게 낮다. 이런다라고 하면은 아이를 앉혀놓고 선생님이 하려고 해도 이게 몸이 들썩들썩하고 딴 데로 생각이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 이렇게 편차가 큰 아이들은 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편차가 큰 아이들은 그룹 수업이 좋을까요? 개인 지도가 더 좋을까요? 네, 개인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예요.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좀 하고 초기 단계에 성공 경험을 해서 집단으로 넣어주는 게 필요하지 그 아이가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아이를 아주 좋은 데에다가 막 예를 들어서 학원 되게 큰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유치원도 되게 유명한데 막 그런 데다 보내놔서 인원 많은 데에 들어가면은 그 친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정을 맞고 그러니까 집중 못하고 산만하고 문제가 많은 아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원생이 한두 명밖에 없거나 막 이래가지고 되게 신경 써서 아이를 격려해줘 가면서 이런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는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든 아니면 어떤 걸로든 이 아이가 상호작용의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집단으로 넣어주셔야 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레이저형은. 그 다음에 모양이 크기가 있죠. 크기가 큰 애들도 있고 크기가 아주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형태, 편차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럴 수 있죠. 신체 운동하고 음악하고 결합이 된 애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하고 결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신체 운동과 음악, 공간이 결합이 되니까 뮤지컬 같은 거라든지 춤을 추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조합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면 백종원 씨를 예를 들어볼게요. 백종원 씨는 요리를 잘하죠. 요리를 잘하면서 동시에 언어가 좋죠. 인간 친화가 좋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일을 하는 거에 이렇게 더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쉬운 예로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 다중지능 검사하면서 샘플 모집하는 과정에서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해주세요. 그리고 워낙 목사님들 중에 출중하시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나는 목사같이 안 나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사업가 같이 나올 거다. 100%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경영자들하고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목회가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런 조합이라는 거가 똑같은 거도 교수도 언어가 많이 활용되는 직종에 있을 수도 있고 언어가 굳이 필요 없는 직종도 있을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어도 소비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사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인큐레이터들은 다중지능의 원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애가 프로파일에 지금 드러내지 못했더라도 그거를 도와줄 수 있고 앞으로 교육할 때도 더 잘 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알고 있으면 아, 우리 땡땡이가 언어 지능 중에서 언어 이해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언어 표현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인간 친화 지능에서 사회적 민감성이 떨어져서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혼잣말하듯이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섭섭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도 상담을 해준 부모님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곡초등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이걸 들으시고 우리가 2학기 때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들에게 다 개별 상담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본인들이 듣더니 학부모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원래는 학생들만 했었는데. 그래서 뭐든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 특히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면 이 결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능을 물어보면 재주라고 나옵니다. 사전에서 재주. 근데 타고난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전에 타고난, 천부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재능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 별로 재능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 TV 배우, 탤런트 이런 말을 하죠.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탤런트 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어야 할 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재능은 높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오류를 특히 유아들의 경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얘기를 해드려봅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예, 아니요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재능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아니요, 예,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약간은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약간 자기에 대해서 후한 사람은 예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닌데 그래서 용어 차이로 소질과 재능과 재주를 얘기해 드릴게요. 유아 때가 재능의 소질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유아 단계에서 제가 항상 다룹니다. 용어 차이에서 소질, 재능, 재주가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소질은, 자, 보세요. 소질은 타고난 능력이나 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소질, 어떤 수준의 소질인지 안다면 선택과 집중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AI, MIT 검사는 뭘 보는 걸까요? 소질을 보는 거예요, 소질. 타고난 능력이나 적성, 어떤 소질이 있는지. 자, 왜 그러냐면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다중지능 이론을 만들 때 딱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 2, 3 한번 써볼까요? 첫째, 좋아하는 거. 둘째, 잘하는 거. 셋째, 계속하는 거. 적어보세요. 이게 소질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가드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 좋아하는 거. 둘째, 잘하는 거. 셋째, 계속하고 있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기들이 노는 것들을, 유아들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소질 보는 거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언어와 논리 수학 쪽으로만 봤어요. 우리는 신체, 막 애가 몸을 들썩들썩하고 있으면 저놈 자식 커서 어떡하려나 공부를 못하겠네 이러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한지도 가만히 못 있냐 하면서 얘기를 하죠. 마치 우리나라는 선비들이 굉장히 우월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관 위주로 나왔었어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 몸을 움직이는 걸 아주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막 요리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천시해. 기술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이 소질은 첫 번째 좋아하는 거를 보면 돼요. 뭘 좋아하나. 그래서 어떤 애는 계속 이렇게 뭐 보면 애완동물들 있잖아요. 반려동물을 아주 막 걔랑 얘기했으면서 얘가 오늘 뭐라고 했다는 둥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 녀석아 너 커서 뭐 되려고 맨날 강아지하고만 노냐. 강아지랑 살아라 이 녀석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걔가 좋아하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웃긴 거를 봤는데요. 우리 한 동료 교수가
자기 아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모의고사 시험지에 거기에다 까치 비슷하게 만화 있잖아. 만화에서 까치 남자아이 캐릭터를 엄청 그려놓은 거야. 그 표지가 전부 다 까치로 가득해. 그 애 얼굴로. 그러니까 아이고 딸 어떡하냐 하면서 그 사진을 이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제가 막 웃었어요. 얘 공간지능이 높은 아이다. 평상시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애들 안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노래를 하고 있다거나 어떤 애는 요리를 하고 있다거나 뭐 글을 쓰고 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한다던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거 또래들에 비해서 그리고 계속하고 있는 거를 보는 거라 이제 이 재능은요. 타고난 능력을 잘 훈련해서 개발해서 획득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 훈련이 없으면 도달을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 재능은 교육이 없는 상태는 재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쟤는 재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쟤는 소질이 있어. 재능은 교육을 통해서 개발돼서 능력으로 체득이 된 걸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주는 타고난 능력을 토대로 어떤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 그 사람 참 재주가 있어. 때와 상황에 맞춰 잘 활용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질과 재능이 있어도 재주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질과 재능과 재주를 구별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소질이 있는데 이거를 재능으로 가려면 저는 재능은 재료를 조리하는 능숙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수에서 제가 냉장고 속에 내가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를 잘 알면 그것을 능숙하게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게 있는 재료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많지 않아요. 지능검사는 아주 편협한 검사인데 다중지능검사는 8개 영역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AI MIT는 전국의 동일 연령 집단에 비해서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약간 우수한지 약간 부족한지 우수한지 부족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재능, 재료를 조리하는 능숙함이 있으려면 일단 크던 작던 누구나에게 타고난 소질이 있음을 인정해라. 이 점이 아무리 작고 그리고 아무리 낮은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검사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검사 결과가 왼쪽으로 다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프로파일을 보여드리면 너무 깜짝 놀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한번 봅시다. 이 아이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는 편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 유아 이 아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얘를 본다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이걸 보여드렸을 때 어머 부모님 충격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오른쪽으로 다 높게 높게 나오면 적어도 얘처럼 아이고 얘처럼 이렇게 앵간히 어느 정도라도 좀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이렇게 나가고 심지어 모두 다 여기에 다 빨강으로 점철을 한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큐레이터 중에 저한테 교수님 어떡해요? 내일 얘 상담인데요. 결과 보고 제가 기함을 했어요. 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보고 까무라칠 거라고 우리 아이.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 검사는 어머니가 응답해준, 그쵸? 이게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평소 아이를 관찰했던 거에 기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엄마가 땡땡이를 관찰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셨죠. 실제로 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땡땡이를 인식한 결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보니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점수가 높은 거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 있다면 이거 지금 검사 안 했더라면 부모님은 이거 모르고 넘어갔을 거다. 이 아이의 별이 완전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얘는 여러 가지로 다 흥미를 못 느끼고 뭔가를 재미있게 배우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 유아 때부터 이런다면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뻔했는데, 이번에 부모님이 이 검사를 한 덕분에 알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덜 싫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인간 친화 지능인데요. 다행히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를 그래도 좀 좋아하네요. 공간, 언어. 얘는 공간, 그림 있잖아요. 그리면서, 그리고 말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덜 못하는 거잖아요. 이 빨강이 이쪽으로 간 거가 더 많이 싫어한다는 얘기인 거고 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 해서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부모님이 응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응답한 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요, 좋아요, 귀에 발린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고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별을 어떻게 반짝이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인큐레이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그 상담을 해줬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어머니가 진심으로 진짜 선생님을 만났다, 감사하다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을 여기를 택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무조건 지도하는 게 교육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육은 여기에 우리 컵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빨강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다 뭘 부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하면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이 씨앗을 봐야 되잖아요. 어떤 씨앗은 물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씨앗이 있고 어떤 씨앗은 물을 조금만 줘야 되고, 햇빛을 많이 주는 게 좋다? 아니에요. 어떤 식물은 햇빛을 많이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적어도 교육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MIT를 지금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료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재료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고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I, MIT를 볼 줄 알고 전략을 수립해서 소질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한 아이를 검사를 했더니 너무 재밌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되고 싶은 나가, 이 아이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상담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그거를 다, 여기서는 오프 더 레코드예요. 그쵸?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상담사들을 수련하는 거라 제가 한 아이를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보겠습니다. 유아에서. 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볼게요. 네. 이 친구를 보면 처음에 프로파일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이제 유아 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결과지는 인큐연구소에서 개발한 다중지능 결과 보고서입니다. 사자는 육지에서 빠르고 힘이 세지만 물속에서는 약해요. 거북이는 육지에서 느리지만 물속에서는 사자보다 훨씬 민첩하죠. 나에게 맞는 행복하고 유리한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공부라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개발하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검사에 반응하지 못한 숨겨진 소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이게 100% 맞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가 조금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주는 사람은 점수가 낮을 수도 있어서 실제로 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적어도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뭐가 강점인지 뭐가 약점인지 그래도 많은데 적다라고 하진 않아요. 적은데 많다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부모님하고 참고해서 너무 이거 갖고 절망하지 말고 부모님이 응답한 걸 토대로 해서 타고난 잠재력을 다양한 경로로 꼽히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고 얘기해서 이 검사는 강점과 약점 지능을 알려준다.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분석해주고 진로 분야 전문가들과의 유사도를 봐준다.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추천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다중지능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에 의해 만들어졌고 연하와 흥민이의 조합을 얘기해 주면서 조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중지능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기초연수를 막 하셨던 분들은 20일 날 요거 영역별로 되게 촘촘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친구를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강점지능 1순위가 자연과 언어로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주세요. 이 그래프는 레이저형인가요? 서치라이트형인가요? 한번 봐주세요. 자, 모양을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모양 어때요? 네. 이 모양은 편차가 큰가요? 골고루 균형 있나요? 네, 이거를 네. 네, 보면서 레이저형. 그렇죠. 레이저형이죠. 그런데 이게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제가 호불호가 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체 운동이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자연이나 요런 건 높아요. 언어나 음악이나 인간 진화나 논리 수학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보세요. 요쪽의 강점과 약점 지능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0을 기점으로 여기에 75까지는 약간 우수, 여기는 우수, 여기는 약간 부족, 여기는 부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프로파일로 이렇게 보면 얘 뇌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편차가 크죠. 그래서 강점 상위 순위가 자연, 언어, 인간치나 논리수학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약점은 신체운동, 공간, 자기성찰, 음악 이 순으로 나왔어요. 신체운동은 거의 꽝이었죠. 여기 기억나세요? 여기 보시면 신체운동. 보이시나요? 여기 신체 운동이 되게 낮죠? 예. 공간 이렇게 낮아요. 그에 비해 언어나 자연은 되게 높아요. 자, 볼게요. 그럼 이런 뇌를 가진 아이예요. 자, 근데 얘가 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진로 분야가 뭐예요? 어업이에요. 아, 얘가 뭐라고 했냐? 어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는 걸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유아니까요. 유아가 이제 엄마가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너 뭐 되고 싶어? 그랬더니 어부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엄마랑 제주도에 가서 물고기를 계속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얘는 어부가 참 좋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자연, 언어, 인간치나 논리수학 봐요. 어부가 되는데 자연, 언어, 인간치나 논리수학 그리고 약점에서 신체운동, 공간, 자기성찰, 음악이 나왔어요.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뭘 걸로 보이세요? 어부에게 필요한 다중지능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예측해 보세요. 어부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연지능 필요할까요? 네, 장경란 선생님이 신체 얘기 잘해 주셨어요. 네.
어부에게는 자연지능과 신체 운동이 조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얘의 경우는 신체 운동 지능이 아주 떨어져요, 현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타고난 소질과 되고 싶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은 유아라고는 하지만 수백 번도 진로가 바뀔 수 있지만 엄마는 전혀 아이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어갔던 거지 아이하고 "너는 어떤 게 좋아? 왜 그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아 부모한테 상담을 하면서 어릴 때 아이들의 강점으로 "우리 땡땡이는 참 요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 너는 이런 체력적인 것들을 좀 힘들어하는구나. 그렇다면 네가 꼭 그게 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아이가 되고 싶은 나와 일치하게 나를 키워가는 거라 그게 바뀔지라도 적어도 내가 목표로 할 거는 정해야 그게 바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라도 초점을 정해 보고 거기에다가 나를 이렇게 보강시켜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학교 갔다 와서 나는 오늘 뭐가 재밌었었고 오늘 배운 노래, 오늘 들었던 이야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부모님이 "아 우리 진미가 얘기해 주는 거는 진짜 생생하다. 선생님이 무슨 동화를 얘기해 줬는지 너무 재밌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더 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동화를 더 외우게 됐었거든요. 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이 다중지능을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 얘는 어부가 되고 싶다는 아이였는데 얘를 잘 보면 가장 흥미가 있는 게 자연과 언어와 인간 친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간에 흥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능력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능력을 붙여봤더니 자연은 능력도 같이 있고요. 언어도 능력이 같이 있어요. 근데 신체 운동은 흥미도 적고 능력도 적어요. 인간 친화는 이래요. 자, 이렇게 보니까 보이시죠? 인간 친화와 언어와 자연. 그에 비해 논리 수학은 흥미는 별로 없는데 능력은 가진 상태네요. 거기에 수행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시키는 게 보이죠. 진짜 이제 학원에서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상태고 얘는 언어와 그리고 인간 친화 지능이 높고 자연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호불호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서 신체 운동 지능이 매우 낮은데 우리가 이 아이가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어도 어부가 아닌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능력을 키우면서 얘를 좀 키워나가는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진로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상담할 때. 그래서 이게 3차원 분석이라는 게 누구나 흥미가 있잖아요. 근데 흥미만 있는 애가 있고 흥미가 없는데 능력과 수행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차원 분석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얘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할지. 그래서 이 아이가 요런 상태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보면 얘는 언어 이해도 잘하고 언어 소통도 잘하고 언어 표현도 높아요. 전체적으로 언어가 골고루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부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 아이가 한다면은 자연을 좋아한다면 엄마는 어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좀 더 격려해 주면 이 아이가 좋은 재능이 잘 커질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다중지능의 조합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부모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언어와 인간 친화 지능이 좋고 자연 지능이 좋은 상태예요. 공간 지능이 좋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해보면 좋을까요? 음,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오, 곤충학자, 자연과학자. 오, 그렇죠. 네. 이렇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언어를 활용하는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낚시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물고기라고 한다면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서 책을 알아보고 언어 지능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만들고 그거를 뭔가 언어로 써 본다든지 분석을 해 본다든지 하면 인지적인 게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거가 기초 체력, 신체 운동, 신체 조절, 신체 표현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게 유아 때 이게 너무 이렇게 낮은 상태면은 나중에 체력이 떨어지니까 나머지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면 "아 그렇겠네요. 역시 이거 진짜 정말 아이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진짜 많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거죠. 자연 보니까 동물, 생태 감수성, 자연위의 환경. 그래서 얘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 다중지능 영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얘의 가장 강점은 자연지능이 상당히 높고 언어지능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의 경우는 자연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언어가 좋으니까 다행인데 자기 성찰 지능이 조금 낮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 한번 볼게요. 자기 성찰 지능이 여기 자기 성찰 지능을 보면 여기 자기 이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자기 조절이 좀 있는 상태잖아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키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이 자기 성찰이거든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조절해 가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키워감으로써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능력들을 키워주면 아까 제가 초기에 조절력 얘기해 드렸던 거 있잖아요. 걔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성찰 지능이 강력한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있는 게 이거다. 그리고 사람들을 알고 하니까 이거는 눈이 열려져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내 안에 힘을 조절해 가는 거라서 되게 어느 분야든 아이들이 잘 성취를 이루려면 나를 잘 이해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 개발해 가는 습관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어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웃긴 부분이 이 아이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유사도를 이렇게 보는데요. 얘가 이 지점 있잖아요. 요거를 보시면 이 공간 이게 이쪽에 어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업 관계 종사자들이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요쪽이 되게 얘가 바닥에 있잖아요. 공간적인 부분이 얘가 여기 중에서 제일 낮은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하고 이거를 데이터가 지금 얘가 보면은 여기 이제 논리수학 지능이 여기에 이 아이가 요 아래쪽에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관심 직업군과의 유사도를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얘 위치가 이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아니까 진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유아 상담을 해보면 대체로는 이거보다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냐면 대개는 부모님들이 유아 상담을 해보면 많이는 이거 요거 하위 영역들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랑 요거 그 지능 3차원 영역 하는 거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프로파일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하나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얘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얘가 편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편차가 큰 아이들은 전문가들하고
그게 여기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까지 낮은 사람하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 관련된 사람들이 그다지 이렇게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랑 점수가. 근데 이 앞쪽 부분부터 이 마지막까지가 가장 그래도 근접 계산.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하고 똑같을 리는 없죠. 그런데 이제 한번 이 조사원,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 내는 사람이 이런 파형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슷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한테 추천된 거예요. 그다음에 기자. 기자를 한번 볼게요. 기자. 기자는 이런 파형을 갖고 있어요. 파란색. 한번 여기 파란색 한번 보시면 기자가 어떠냐면 기자는 공간 지능이 얘보다 훨씬 높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간 친화 지능이 얘도 높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신체 운동 지능이 여기가 기자들이 좀 더 높아요. 그다음에 언어 지능이 얘가 언어 지능이 높은데 언어 지능이 기자들도 높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악 지능. 음악 지능이 얘는 음악 지능이 높은 걸로 나왔는데 뭐 기자들은 그리 높지는 않았네요. 자기 성찰 지능이 요랬어요. 자연 지능은 얘가 워낙 월등히 높았는데 기자들은 자연 지능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자 나왔고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를 한번 보면은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이런 파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 연수를 하신 분들은 6시간 연수를 마치면 이 회원 가입을 하면 기관 센터 인증을 하시면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열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김성만 선생님이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을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다 보면서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요게 이제 논리 수학 지능이 얘가 이렇게 된 상태, 그리고 뭐 인간 친화 지능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들이. 그런데 신체 운동 지능은 좀 더 높네요. 언어 지능 이렇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 유아 연수를 하면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좋은 잠재력이 개발이 된다라는 건 타고난 특성을 이해하는 거다. Natural ability. 그러면서 environmental, 환경에서 아까 제가 아이들의 신체, 그 아이에게 교육 기회가 잘 주어지는지 그리고 intrapersonal, 그러니까 아이가 개인 내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들 그리고 디벨롭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자기 능력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라. 요거는 간의 이 DMGT 모형의 최신판이거든요. 그래서 유아를 할 때 애가 높던 낮던 하다못해 다 빨갛더라도 그래도 덜 빨간 거, 덜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인정,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해라. 우리가 굉장히 재능에 대해 오해를 하셨는데 소질, 타고난 것들이 누구나에게 크던 작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서 전략을 짜셔야 한다. 그래야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더 할 거, 줄일 거, 그리고 계획할 것 이런 것들을 짜도록 유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는 조절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 상담을 제가 예시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모두를 위한 영재 교육으로 저는 모든 아이들이 꼭 영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고난 아이들이 자기의 잠재력의 씨앗을 보면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문성들을 키워가는데 이제 다양한 아이들의 전문성을 볼 수 있죠. 자,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상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유아예요. 얘 보니까 7월 18일이면 오늘 하나네요. 제가 좀 전에 이걸 보니까 아트 히어로라고 나오죠. 이거는 인큐레이터 중에 아트 히어로로 센터를 내신 인큐레이터가 자기 센터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창의융합교육연구소 담당 전문가가 인큐레이터, 우리 지금 융합영재교육 전공하시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드민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고, 이 센터 하시는 분은 자기 센터 애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성만 선생님네 교육기관 애들 거는 안 보이죠. 저는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이렇게 최근에 한 아이들까지 이제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부모님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얘의 경우는 음악지능과 인간지능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프로파일이 전체적으로 편차가 크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애기처럼 어부 얘기했던 개 마냥 편차가 쭉 크지는 않아서 얘는 그래도 두루두루 뭐 크게 싫어 안 해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봤더니 얘하고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가. 얘가 만약에 뭔가를 흥미를 못 느낀다면 음악을 활용하는 걸 적극 활용하실 수 있어요. 얘는 좀 더 그런 소리 쪽에 민감하네요. 그리고 논리수학과 인간친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봤더니 이런 지능인데 얘는 발레리나가 꿈인가 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유아 단계는 진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아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허무맹랑하게 자기랑 다른 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죠. 음악? 그럼 발레리나 뭐가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음악과 공간과 신체 운동이 받쳐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앞으로 필요할 부분들을 상담을 해줄 때 부모님들께 얘기를 해주면 그렇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이 워낙 디테일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파일만 보면은 이렇게 픽스가 된 걸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센터로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얘가 흥미는 음악, 언어, 자기성찰, 공간, 흥미 있네요. 신체 운동도 흥미는 있어. 근데 능력으로 가볼까요? 능력치가 얘가 조금 낮네요. 그쵸? 신체 운동이 발레리나는 신체 운동이 되게 중요할 부분인 텐데 음악 지능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수행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음악 쪽은 괜찮은데 신체 운동이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꼭 발레리나가 되고 싶거들랑 신체 운동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왕이면 목적과 아이가 자기를 조절해가는 방향들을 해주면 훨씬 더 방향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로 들어가 볼게요. 신체 운동에서도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발레리나의 경우는 기초 체력과 신체 인식, 신체 조절과 신체 표현이 좀 높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예쁘니까 발레리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조건으로 있으면은 저희가 이게 유리한 그 아이들을 보면 발레리나 쪽은 기초 체력과 신체 표현이 좋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되게 중요해요. 신체 인식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공간 구성 및 표현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거랑 조합이 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음악 지능에서 음악 표현, 지각, 음악 이해 이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신체 운동이 압도적으로 발레리나한테는 중요한데 이게 약하니까 얘를 끌어올리거나 또는 이것이 덜 사용될 수 있는 언어 쪽으로 하는 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아한다면 직접 몸을 써서 하는 발레리나보다는 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평론가 그런 거라든지 해석하거나 연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프로듀싱 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오소정님이 발레리나로서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프로파일로 보는데 신체운동 지능. 신체운동 지능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이게 얘가 이렇게 올려서 나왔는데 이거 제가 오류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유아 쪽에 있는 거랑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석할 때 간혹 이런 거 나올 경우 있거든요. 이상하다. 신체 운동 낮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올라와 있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인 있잖아요. 성인하고 비교를 해서 하니까 성인 전문가의 원점수 있잖아요. 원점수가 어떤 데이터의 경우에 T점수가 어른 거가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거가 높게 나와 있어서 이래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매칭은 저희가 조금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상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얘는 신체운동지능이 조금 낮은 아이였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 신체운동지능이 여기 전체적으로 또래들에 비해서 여기 전체 비율로 보면 신체운동지능이 낮은 쪽에 있거든요. 또래들에 비해서. 그런데 아까 발레리나가 낮게 나온 이유가 전문가 집단이 그러니까 무용과 교수님들 발레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줬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평균 T점수하고 신체운동이 어린이들께 훨씬 높아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인큐레이터들이 해석할 때 이거 왜 이게 오히려 얘가 더 높은 걸로 나왔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들하고 절대 점수가 아닌 다른 걸로 갈 수 있는 거를 해줄 텐데 해석을 해줄 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표준 편차와 얘네들하고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평균점에서 어린이들께 높다 보니까 얘가 높은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는 유의할 건데 잘 나왔네요. 이런 게 나와야 우리가 해석할 때 오류를 좀 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제 검사에서 아까 이 아이 이거를 비교를 한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점에서 나의 지능을 비교해 봤더니 이 아이가 마케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케터들하고 되게 유사하게 나와서 한번 마케터를 봤더니 마케터가 이렇게 나왔고 이 마케터들이 언어 쪽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이 좀 더 높은 걸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한테 어떤 것들을 좀 더 그 부모님에게 얘를 어떤 걸 격려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심리 검사는 100% 정확하게 딱 맞는 이런 거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는 이런 면이 조금 더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검사 결과를 하면서 이게 100% 맞다가 아니라 어머니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박하게 줬을 수도 있고 더 후하게 줬을 수도 있다. 근데 전체 평균 점수를 봤을 때 아이가 다중지능 조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또래들과 비교해서 흥미가 어느 정도, 능력과 수행이 어떤지, 그리고 다중지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파형이 얘가 되고자 하는 거하고 굉장히 강점으로 기능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보면은 훨씬 도움이 돼서 부모님들이 이거 들으면서 저는 우리 아이를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좀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그런 결과는 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음소거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으로 하셔도 좋고 스피커 해지하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거. 유아 연령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기, 네, 네. 질문하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라 생각해 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학교에서 이걸 한번 해서 결과지를 제가 한번 받아본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AI가 아니고 음, 아마 인제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걸 점수로 환산해서 인제 보내온 것 같은데, 네. 그때 인제 이 세부 항목을 보니까 뭐 어느 쪽으로 뭐 그 자연 쪽하고 뭐 논리 수학 이쪽으로 좀 높다 이런, 그리고 어떤 직업군이 맞다 인제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났어요. 인제 저도 이걸 음, 듣다가 보니까. 네. 그러면 현재 학년별로 학교에서 지금
어느 학교든 이게 학년별로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의 그래서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고 학교에서 네네. 요즘에 진로 쪽을 많이 강화하니까 어린아이들이라도 자기에 대해 이해하라고 다중지능 검사를 사용하는 기관이 아주 많기는 한데 필수는 아니어서 학교에서 음. 채택을 할 수 있어요. 네. 어. 그러면은 저희 아이 학교는 학년별로 뭔가 하나씩 검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 학년별로. 어느 그래서 학교죠? 서울 석계초등학교. 네. 석계초등학교?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요. 학년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에 인제 들어갈 학교 같은 경우는 8 월에 전교생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1,200 명이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 거기는 학교 전체가 하고 2 학기 상담을 이걸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올해 인제 이거를 출시를 한 거라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일어나서 오늘 뭐 기사된 거, 어제 기사 난 거 뭐 요런 정도로 최근에 인제 언론 보도를 시작했고 이번 학기에 저희가 인제 인큐 연구소에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많이 실시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중지능은 이게 어느 정도는 스테이블하기는 한데 개발 여하에 따라서 많이 보강이 돼요. 그래서 인제 학교별로 초창기에 우리 인제 아까 시행했다고 했던 가곡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이거를 아예 다중지능으로 커리큘럼을 애들 비교과를 짜고 나중에 내년 가을에 다시 평가를 해 봐서 아이들의 다중지능이 많이 흥미가 이제 늘어났는지 확장이 되는지를 보고 교장 선생님 학교 전체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애들 개별 상담을 갔다 왔는데 얼마 뒤에 학부모들에게 애들 결과를 개인적으로 다 해 주는 상담을 할 거예요, 엄마 아빠들한테. 그거 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사하고 다시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예산이 있는 학교들은 예산이 많이 있어서 특히 시골 학교들은 예산이 좀 더 많대요. 그래서 대도시는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예산을 분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학교에 이걸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연구소에서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하신 걸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육자가 또는 상담사가 그리고 어디에서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중지능은 꼭 해볼 만합니다라고 전 추천을 하고 이번에 하는 연수가 유아 연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기초 연수를 하신 분들이 연령별로 쭉 채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연령을 웬만하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실 분은 다 하시는 게 발달을 쫙 훑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해볼 수 있어서 저는 그거를 좀 권유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지영 선생님 자제분이 하신 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인공지능 기술은 안 들어갔더라도 아이가 강점 지능이 있었을 거고 약점 지능이 있었을 거고 근데 우리처럼 3차원 분석을 했는지 또 요인불로 분석을 했는지 아이가 되고 싶은 거하고 비교를 했는지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선행 연구를 했을 때 그렇지 않고 강점, 약점 지능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니까요. 네. 교수님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이걸 이제 유아별로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럼 비포 애프터로 나눠가지고 네. 어떤 일정한 텀을 개선해가지고 네. 이 팔로업을 했을 때에 네. 이제 물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래 비전적이지만은 네. 어느 입장이 됐을 때 얘가 음. 뭐 교수로 간다든지 의사로 간다든지 네.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이 팔로업 스터디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것처럼 여기는 기록으로 다 남아서 그렇죠. 예. 후에 두기로 이거를 볼 수 있어서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유아 때 했으면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밟아갈 수 있고 예. 예를 들어 큰 연령에서 했을 때는 큰 음. 연령 다음 단계로 가면 되고 음.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사실은 저의 개인적으로 제 앞으로의 평생의 소명이 저는 이왕이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잠재력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쪽을 돕고 싶은 게 소망인지라 이 검사를 시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그다음에 다양한 진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애가 노는 장면이나 활동하고 있는 평상시 데이터들을 다 끌어다가 그 아이의 진짜 다중지능을 평가하는 거 이렇게 평정형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를 개발할 예정이에요. 예. 그런 단계라. 네, 교수님 얘기하세요. 아무래도 저는 그 메디칼 쪽이니까 네, 우리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네, 그 데이터를 쭉 추적을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그 건강을 주기별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벡터들이. 그런 식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장면을 쭉 네, 팔로업을 하다가 네, 중간에 누가 코치를 한다든지 네, 또 방향이 안 맞으면은 다시 네, 상담을 해가지고 방향을 그렇죠. 잡아준다든지 네, 그런 것이 이게 활납이 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예. 네, 또 한 가지는 이곳이 이제 그 물론 이제 일개 학교나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은 정책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관할 교육청이든지 아니면 뭐 서울이라면 서울교육청이든지 어떤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 하나 이걸 집어넣어서 제도화 시킬 수만 있다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연구할 예, 예정이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얘를 처음 상담을 했더니 그 부모님이 그럼 어떻게 키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큐레이터 선생님들을 제가 키우는 이유가 검사도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대다수 분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성찰 지능을, 인간 친화 지능을 키울 수 있고 이 아이의 강점 지능을 잘 키워가면서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벌써 10회기를 상담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여기 인큐레이터로 양성이 되고 바로 그거를 기초 저기를 다 센터 이걸 내고 본인이 그거를 판매를 하고 그걸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커요. 근데 이제 예, 저는 이 다중지능 검사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100% 어떤 검사도 그게 전부 다 그 모든 사람을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얘가 그 근간이 돼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티키타카를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제 상담할 때는 요걸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인간 친화에서 리더십은 많다고 하는데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걸로 보면 이 친구는 친구들을 이끄는 거는 하지만 친구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몰라서 트러블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라고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이래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을 교육해 주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어떤 교육을 하시든 코칭을 하시든 상담을 하시든 저희 그 AI MIT는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검사 중에 가장 정교하고 예, 가장 좀 최신의 기술이 들어간 거라 그 박정희 교수님이 질문으로 다중지능은 선천적인 건가요? 라고 계셨는데요.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선천적인 거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타고나서 그러니까 좀 더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더 좋아하는데 나머지를 개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라고 연구로 입증이 돼서 세계적으로 다중지능 이론들이 이거는 다 많이들 이렇게 다 이미 동의가 된 연구거든요. 무슨 이론이라도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중지능 이론보다 직접적으로 그냥 명료한 지능 이론이 더 나아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한계는 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을 다중지능 영역으로 보고 그 아이에게 접근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게 동의가 된 상태라서, 그래서 학계에서 굉장히 이거를 많이 신뢰롭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활동하시면 저희가 중급 이상부터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초급은 거의 이제 관심 있어서 그냥 한번 겪어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초급은 20일까지 이제 그 3기인 거죠. 그게 끝나면은 초급은 그냥 냅두거든요. 그냥 연수 듣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는 좀 더 다음 단계도 하고 싶어요. 적어도 해석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웠으니까 그 정도는 하고 싶어요 하면 해석사가 스페셜 인큐레이터 9시간짜리를 연수를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내가 코드를 보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실 수 있는 라이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실 이 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저는 사실 서포터예요. 이런 거를 인프라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기 계신 박상혜 교수님은 아이들 중에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기 박정규 교수님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코치세요. 진로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신데, 저는 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아이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걸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별을 찾아주고 하늘에서 빛날 수 있게 또 교육도 다음 해주시고, 특히 박정기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연결학습, 중재학습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것들 이렇게 키워주는 것들을 또 중장기적으로 선생님들도 또 많이 채우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미옥 선생님이 타고난 사주를 도식화하여 드러내는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철렁했어요. 우리 장미옥 선생님이 아주 표현을 아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막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우리의 아이가 갖고 있는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 여기에 문항들이 그래요. 나는 평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요? 뭐 음악 감상하는 거를 좋아하나요? 너는 뭐 자전거 배우는 거를 좋아하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악기 연주하는 걸 되게 빨리 배웠다부터 시작을 해서 합창단에서 내가 뭘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부터 되게 질문이 그런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10시 41분인데요. 여기 제가 진짜 아끼는 우리 선생님들 또 함께하는 좋은 분들 또 지금 여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했지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재밌었다니 다행이네요. 공부를 막 오늘 빡세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3시간을 공부한 분들이 있어서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잊지 마세요. 모두에게 크던 작던 소질이 있습니다. 그 소질은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라 갖고 있는 씨앗이라고 봐주세요. 우리가 높지 않으니까 개발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아이일수록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계속 연구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급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함께 또 뭐 다양한 걸로 사례, 이거 분석하는 것들, 상담한 사례들 공유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또 이제 여러분이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실습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레카. 저도 유레카예요. 우리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네, 박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